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장자못과 며느리 바위. 옛날 황해도 장현읍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영감은 읍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며 하인도 수십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영감의 집 주변 논밭은 모두 영감의 땅이라 가을 거지가 끝나면 곳간에는 수천 가마의 곡식이 쌓였습니다. 그야말로 황해도 최고의 갑부였지만 영감은 인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사정이 딱한 이웃이 찾아와 도움을 청해도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발 곡식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웃집 사내가 찾아와 애걸을 해도 영감은 고개를 휘휘 저었어요. 당신 자식들이 굶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염치도 없이 여길 어찌 찾아왔노? 당장 꺼지지 못할까?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며느리는 마음이 아팠어요.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는데 우리 시아버님은 왜 이리 인색하실까? 하지만 며느리는 차마 곡식을 빌려주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봐야 욕만 먹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영감이 인색하게 굴자 마을 사람들은 다들 영감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못된 구두쇠 영감은 처음 보았네. 저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돈벌레가 분명해요. 마을 사람들은 영감의 기와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고는 영감이 쫄딱 망하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해마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고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영감이 사는 마을 근처 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에는 신통력 있는 큰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오늘은 내가 직접 시주를 받아오마. 이에 한 제자가 말했어요. 시주를 받으러 가시더라도 장현읍의 부자 영감 집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영감은 인색할 뿐 아니라 성질도 못돼 먹어서 구걸하러 오는 어린 거지도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패서 쫓아낸다고 합니다. 허허, 그렇게 못된 영감이 있느냐? 말도 마십시오. 얼마 전에는 시주를 받으러 갔던 어떤 스님도 박대당하며 혼쭐났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제자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랑을 메고 곧장 장현읍으로 향했어요. 부자 영감의 집에 도착한 큰 스님은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웠죠. 그러자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 나와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소? 얼른 가시오. 하지만 큰 스님은 꿈쩍도 하지 않고 목탁만 두드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미친 죽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느냐? 큰 스님은 성큼성큼 걸어 마당으로 들어섰죠. 그러자 부자 영감이 큰 스님을 노려보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죽놈아,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부자 영감은 눈을 부라리며 큰 스님 앞으로 다가섰어요. 이에 큰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부처님께 시주하길 청하나이다. 그러자 영감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너희같이 날마다 먹고 노는 놈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시주를 하겠느냐. 북어 패듯이 두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거라. 큰 스님이 꼼짝도 하지 않고 연부를 외우자 화가 난 영감이 다시 외쳤어요. 그렇게 원한다면 내 너에게 푸짐하게 시주하마. 영감은 마당 구석에 쌓아놓은 두엄더미 앞으로 달려가더니 삽으로 쇳똥을 가득 퍼왔습니다. 얘다, 이거나 가져가거라. 영감은 큰 스님의 바랑에 쇳똥을 가득 채워 넣었어요. 그러자 큰 스님이 껄껄 웃더니 바랑을 어깨에 맸습니다. 고맙소. 시주해준 덕분에 바랑이 가득 찼으니 이만 가보겠소. 스님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자 영감은 어이가 없는지 피식 웃었어요. 머리가 좀 모자란 중놈이로구먼. 큰 스님은 두 손 모아 합장까지 하고는 대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마당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모두 보았죠.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옆문으로 나가 큰 스님에게 다가섰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니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는 큰 스님의 바랑에 든 쇳똥을 모두 털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몰래 들고 나온 쌀 한 바가지를 바랑에 부었죠. 이에 큰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감은 고약한데 며느님은 아주 착하구먼. 며느님이 착하니 내가 한 가지 일러주겠소. 며느리는 무슨 말인가 하여 큰 스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큰 스님이 이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조금 있으면 이 집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것이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시간이 별로 없소이다. 며느님은 당장 집으로 들어가 중요한 것 두세 가지만 챙겨서 뒷산으로 얼른 몸을 피하시오. 그리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큰 스님은 그렇게 말한 다음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며느리는 급히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큰일 났네. 중요한 게 뭐지?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 며느리는 우선 아기를 들쳐업고 귀한 명주옷감을 머리에 인 다음 산을 향해 무조건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도 쫄랑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 너도 함께 가자. 며느리는 강아지를 한 손으로 안고 허겁지겁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먹장구름이 몰려와 금세 큰 비가 내릴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까지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만큼 숨이 찼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달렸어요. 순식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고 이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계속 산길을 달렸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큰 스님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훨씬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어찌나 소리가 큰지 땅이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벼락이 집에 떨어졌는지 뒤에서 우르르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벼락 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그만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벼락은 정확히 부자 영감의 기와집으로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박살이 나고 집이 있던 자리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진 빗물은 흐르고 흘러 모두 그 구멍으로 들어가 이내 부자 영감이 집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못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이구,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았구먼.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자 영감도 죽었네 그려. 마을 사람들은 새로 생긴 커다란 못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고는 돌이 되어 굳어버린 며느리 바위를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참 안 됐구먼. 착한 며느리였는데 말이야. 누가 아니래요. 스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만 돌아보다 돌로 변했다고 하지 뭡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황해도 장현읍에 가면 부자 영감의 집터에 생긴 커다란 연못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고 부르는데 장자란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에요. 장자못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와 마르는 법이 없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물이 가득 고여 있어 장현읍 사람들은 이 장자못의 물 덕분에 농사를 편히 짓습니다. 드넓은 주변 평야의 논밭에서도 모두 장자못의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곤 하죠. 그 뒤 사람들은 장자못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평생 인색했지만 이제는 장자모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고맙지 뭔가. 맞네. 참으로 희한한 일이야. 평생 나쁜 짓을 하던 인간이 죽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 어느 날 사람들은 장자못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고 명주실에 돌을 묶어 깊이를 재보았어요. 하지만 어찌나 깊은지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도 돌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며느리 바위는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명주 옷감을 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 말이죠. 그 곁에는 강아지 모양의 돌도 하나 서 있어요. 지금도 장자묘 주변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솜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솜장수 넷이 살았습니다. 우리 넷이 힘을 합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솜장수 넷은 신이 났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솜장수 넷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솜을 많이 사두자. 그래, 값이 오르면 다시 파는 거야. 그렇게 해서 솜장수 넷은 솜을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솜을 광에 가득 쌓아두었죠.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고요? 쥐들이 극성인 거였죠. 쥐들이 솜에 오줌을 누면 솜을 팔 수가 없거든요. 똥을 누어도 팔 수 없고 이로 물어뜯어 놓아도 팔 수가 없었죠. 쥐를 없앨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나 말이야. 솜장수 넷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솜장수가 소리쳤어요. 고양이를 기르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똑같이 값을 내야 돼. 그렇게 해서 솜장수 넷이 고양이 값을 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냈죠. 우리 넷의 고양이니까 다리 한 개씩을 맡기로 하자. 좋아, 좋아. 솜장수 넷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죠.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네. 고양이는 하루 종일 절뚝야옹, 절뚝야옹 하면서 다녔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맡고 있는 다리야. 다친 다리의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산초 기름을 바르면 나을 거야. 주인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에 산초 기름 먹인 솜을 친친 동염해 주었어요. 그땐 찬바람이 윙윙 부는 추운 겨울이었죠. 다리를 다친 고양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꼬박 야옹, 꼬박 야옹 하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다친 다리에 매준 솜에 그만 불똥이 튀어 불이 붙은 거예요. 뜨거! 그렇게 해서 고양이의 온몸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놀란 고양이가 몸을 식히려고 차가운 광 속으로 달려들었죠. 고양이는 솜더미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뜨거워서 계속 굴렀죠.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쉬지 않고 굴렀습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솜장수 넷이 달려왔어요. 부불이야. 불은 활활 타고 솜장수 넷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솜더미는 단번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불쌍한 고양이도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죠.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솜장수 넷은 땅을 치며 울었어요. 밥 먹다가도 울고 잠자다가도 울고 길 가다가도 울고 다 타버린 솜 생각에 울고 또 울었죠. 그러다 솜장수 셋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손값 물어내. 그래, 내 손값을 물어내야 된다고? 솜이 타버린 이유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인 솜장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 다리를 고쳐줬을 뿐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야. 다친 다리의 주인은 억울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다리는 네가 맡은 다리였잖아. 그래, 네 다리였어. 솜장수 셋도 지지 않고 말했죠. 엎치락 뒤치락 티격태격 솜장수 넷은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싸우다 넷은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사또님께 여쭤보자. 그렇게 해서 4명의 솜장수는 사또를 찾아갔죠. 이러쿵 저러쿵 사또님은 길을 쫑긋 세우고 솜장수 넷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곰곰이 생각했죠. 솜장수 넷은 잠잠히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너희 셋이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솜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네? 네, 뭐라고요? 솜장수 셋은 억울하다며 펄쩍펄쩍 뛰었어요. 고양이가 광으로 가지 않았으면 불이 나지 않았겠지? 사또님이 물었죠. 물론이지요.
그리고 솜은 불에 타지 않았겠지. 물론입니다. 솜장수 셋은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광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또님이 다시 물었어요. 남은 다리 셋으로 달렸죠. 네, 힘껏 달렸죠. 솜장수 셋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다리 셋의 잘못이야. 사또님이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솜장수 셋은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꼼짝없이 솜값을 물어주어야 했어요. 솜장수 셋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억울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정신없는 도깨비. 옛날에 한 가난한 아이가 남의 집 일해주며 혼자 살았습니다. 하루는 돈 서푼 받고 신이 나서 공중공중 집으로 가고 있었죠. 아무개야, 쩍쩍. 산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웬 키가 대빨 장대만한 것이 훌쩍 나타났어요. 아무개야. 산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웬 키가 대빨 장대만한 것이 훌쩍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죠. 아이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죠. 왜 그러느냐? 내일 줄 테니까 돈 서푼만 빌려다오. 어쩌겠어요. 돈이 딱 서푼 있는 걸 다 알고 그러는데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주섬주섬 돈 서푼을 꺼내 도깨비에게 주었어요. 이튿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도깨비가 정말 돈 갚으러 오나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죠. 아무개야. 어제 그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얘따, 어제 빌린 돈 서푼. 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제 받은 돈 서푼으로 양식을 사다 먹으려는데 밖에서 또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놈이 또 돈 빌리러 왔나 싶어서 왜 또 왔느냐? 하고 물었죠. 얘따, 어제 빌린 돈 서푼. 어제 갚지 않았느냐? 너 참 정신도 없구나. 어제 돈 빌리고 오늘 처음인데 내가 언제 갚어? 도깨비가 하도 우기기에 아이는 할 수 없이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무개야. 도깨비가 또 찾아와서는 돈을 주고 갔죠. 얘따, 어제 빌린 돈 서푼. 그 다음 날도, 아무개야, 어제 빌린 돈 서푼. 그 다음 날도, 아무개야, 얘따 돈 서푼. 나중에는 도깨비가 와도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그냥 두고 가라. 이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 역시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는데 웬일인지 가지를 않고 머뭇거렸죠. 아무개야, 나 놀다 가도 되나? 그러지 뭐. 뭐하고 놀고 싶으냐?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고구마도 쪄먹고 그렇게 도깨비와 아이는 한참을 놀았어요. 그런데 솥을 본 도깨비가 혀를 끌끌 찼죠. 이 손 너무 찌그러졌다. 새 곳으로 갖다 주랴. 나쁠 것 없기에 아이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무개야, 어제 빌린 돈 서푼하고 새 소치다. 도깨비는 돈 서푼과 새솥을 주더니 휑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 솥에 밥을 지었어요.
고슬고슬 탱글탱글 밥 때깔이 달라도 너무 달랐죠. 바닥까지 싹싹 맛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을 지으려고 솥뚜껑을 열었는데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가득했어요. 이거 요술소치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도깨비가 찾아왔죠. 아무개야, 어제 빌린 돈 서푼하고 새 소치다.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고집불통 정신없는 도깨비는 날마다 돈과 솥을 가져왔습니다. 돈과 솥은 계속 쌓여만 갔어요.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어. 그렇게 해서 갑돌이네도 반짝반짝 빛나는 요술솥을, 꽃분이네도 번쩍번쩍 빛나는 요술솥을 온 동네가 떠들썩 신이 났어요. 하루는 아이가 또닥또닥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데 또 도깨비가 나타났죠. 얘따, 어제 빌린 돈 서푼이랑 그리고 솥. 그런데 다듬이 방망이가 다 닳았네. 새 곳으로 갖다 주랴. 아이는 이번에도 마다할 것은 없었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는 휑하니 사라졌어요. 이튿날 저녁 어김없이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아무개야, 어제 빌린 돈 서푼, 솥, 그리고 방망이. 도깨비 꼴은 너무도 볼만했죠. 한 손에는 돈 서푼, 한 손에는 솥, 그리고 허리춤에는 방망이를 찼습니다. 새 방망이는 매끈한 것이 손에 딱 잡혔어요. 또닥또닥. 어머니가 계시면 새 옷 한 벌 지어주실 텐데.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 끝에서 곱고 부드러운 저고리 하나가 튀어나오지 뭐예요. 이 방망이가 도깨비 방망이였던 거죠. 하루 종일 남의 집 일하고 돈 서푼 받던 아이한테 이런 횡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불 한 채 있었으면 하고 말만 하면 이불이 펑. 장롱 한 짝 있었으면 하고 말만 하면 장롱이 펑. 게다가 날마다 도깨비가 나타나니 말이에요. 돈이며 솥이며 방망이를 동네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니 모두가 덩실덩실 살판이 났습니다. 이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아이가 이웃 마을에 다녀오는데 훌쩍훌쩍 하늘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죠. 올려다 봤더니 바로 그 정신없는 도깨비였어요. 아니, 너 왜 거기 떠서 울고 있느냐? 살림을 해프게 해서 벌 받으러 간다. 집에 있던 돈이랑 솥이랑 방망이가 다 없어졌다는구나. 듣고 보니 도깨비가 너무 안쓰러웠죠. 너한테 빌린 돈 서푼도 갚아야 하고 솥이랑 방망이도 주기로 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말한 도깨비는 울면서 하늘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답니다. 머리 9 달린 도둑. 옛날 어느 산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괴상한 사람이 살았어요. 머리가 9이므로 코가 9개, 입도 9개, 눈과 귀는 각각 18개나 되었죠. 힘도 보통 사람의 9배나 되어서 아무도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9 달린 사람은 가끔 마을로 내려와 양식과 귀한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는 사람까지 잡아가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그 머리 9달린 도둑이 오늘도 마을로 내려왔대. 마을 사람들은 서로 걱정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머리 9달린 도둑이란 말만 들어도 울던 울음을 뚝 그쳤죠.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쁜 색시가 붙잡혀 갔다는구려. 저녁 때가 다 되었을 때 이런 소문이 나돌았어요. 바로 그 예쁜 색시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젊은이의 아내였죠. 심부름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우물물을 길르러 갔다가 붙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몹쓸 도둑놈, 두고 봐라. 내가 꼭 잡고 말겠다. 젊은이는 분개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만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막무가내였어요. 아닙니다. 내가 도둑을 잡아서 아내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젊은이는 아내를 생각하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드디어 그 괴상한 도둑이 산다는 산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젊은이, 어디 가시오? 산골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괴상한 도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머리 9달린 그 도둑 말이오. 할머니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까지 그 산골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어.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 아내를 꼭 찾아야 합니다. 젊은이의 고집에 할머니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 산길 중간쯤에 있는 오막살이 집을 찾아가 보시오. 거기에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한 분이 계실 테니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가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길을 얼마 동안 걸어가니 과연 오막살이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젊은이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에게 도둑을 찾아가는 까닭을 얘기하고 아내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도둑은 이미 장사라오. 젊은이 같은 사람은 목숨이 10개라도 당할 수가 없을 거요. 그래도 꼭 가야겠다면 이 산삼을 먹고 뒷산에 있는 바위돌을 한번 들어보고 가시오.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절을 하고 커다란 산삼을 하나 먹었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뒷산에 있는 바위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하지만 바위를 들어올릴 수는 없었죠. 아직 그 힘으로는 도둑을 찾아갈 수 없으니 산삼을 하나 더 먹어보시오.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몇 개의 산삼을 더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산삼을 먹고 힘이 점점 더 세졌어요. 이제는 그 바위를 번쩍 들고 마음대로 돌릴 수도 있게 되었죠. 그만하면 도둑과 싸워도 되겠소. 이 칼도 함께 가지고 가시오. 젊은이는 칼을 받아들고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이 길로 한참 걸어가면 발길에 돌 하나가 질 것이요. 그 돌을 들어보면 작은 구멍이 있을 것이요.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괴상한 도둑을 찾아가는 길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산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로 돌이 하나 발끝에 채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긴가 보다. 돌멩이를 드러내자 과연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구멍을 계속 파내었죠. 그 구멍의 흙을 널찍하게 파내자 대궐 같은 큰 기와집이 한 채 보였어요. 그 집이 바로 머리 9개 달린 도둑의 집이었죠. 젊은이는 그 집 문 밖에 있는 우물가에 커다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젊은이는 도둑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웬 여자 한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죠. 자세히 보니 아내와 함께 붙들려간 자기 집에서 심부름하던 여자 종이었습니다. 틀림없는 도둑의 집이구나. 젊은이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들킬까봐 여자 종을 부를 수도 없었죠. 젊은이는 한참 생각하다 버들잎을 따서 물동이에 떨어뜨렸어요. 웬 버들잎이 이렇게 떨어질까? 여자 종은 물을 엎질러 버리고 다시 새물을 길렀죠. 젊은이는 또 버들잎을 따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종이 나무 위를 흘낏 쳐다보았어요. 서방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여자 종은 자지러질 듯이 놀랐습니다. 그래, 마님은 잘 있느냐? 머리 9 달린 도둑은 어디 있느냐? 거기 계시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서방님 어서 내려오십시오. 여자 종은 겁이나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래, 내려가마. 그 머리 9 달린 도둑놈은 지금 안에 있느냐? 도둑은 지금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 것입니다. 젊은이는 여자 종을 따라 도둑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서방님, 이 광 속에 숨어 계십시오. 마님께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 종은 젊은 주인을 숨겨놓고 곧 마님께 알렸어요. 하지만 아내는 반가워하지 않았죠.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발로 죽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 재수가 좋군. 아내는 찾아온 남편을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둑의 아내가 되어 이제는 옛날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뭐?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젊은이는 이를 깨물었어요. 한참 있으니 먼 데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게 무슨 소리냐? 네, 저건 도둑이 심리 밖에서 온다는 신호입니다. 젊은이는 광 속에 숨어서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9 대문을 열어젖히며 마당으로 도둑이 들어왔죠. 9개의 머리가 두리번거리고 18개의 눈알이 불같이 번뜩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앉아서 한 사람을 잡아놓았습니다. 젊은이의 아내가 도둑을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에이, 잘했구려. 어떤 놈을 잡아놓았지? 도둑도 좋아했죠.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서방님이 계시다는 것을 도둑에게 벌써 말해버렸어요.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도둑놈을 없애고 말 테니. 도둑놈이 나타나거든 먼저 발등을 낫으로 내리치세요.
그때 9달린 도둑이 광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이 머리 9달린 도둑아,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젊은이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어 놓았죠. 그리고 젊은이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머리 9달린 도둑의 발등에 꽂혔어요. 머리 9달린 도둑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죠. 젊은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머리 9달린 도둑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둑은 목이 하나 달아났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놈, 내 손에 혼 좀 나봐라. 젊은이는 칼을 놓고 도둑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살려줘. 도둑이 예원했지만 젊은이는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어요. 벽에 부딪힌 도둑은 비명과 함께 땅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이의 아내는 젊은이의 앞으로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고얀,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벌을 받아야 한다. 젊은이가 아내 앞으로 다가섰죠. 서방님, 제발 아씨를 용서해 주세요. 여자 종이 아내를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좋아, 내 목숨만을 살려준다.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혼자 살거라. 젊은이는 여자 종을 데리고 도둑의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어떤 광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또 어떤 광에는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죠. 젊은이는 광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꺼내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착한 마음씨를 지닌 여자 종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마침내 여자 종을 아내로 맞아들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깊고 깊은 남쪽 바닷속에 용왕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왕님이 큰 병이 들고 말았어요.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어느 날 용왕님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의원이나 신통한 약을 구해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잉어 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사람 사는 세상에 용한 의원 3사람을 알고 있사옵니다. 용왕님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그 새 의원을 불러오도록 하라. 며칠 후 잉어 대감이 말한 새 의원이 용궁에 도착했어요. 새 의원은 용왕님을 진찰한 다음 말했죠. 황송하오나 용왕님의 병은 저희들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용왕님은 가슴을 치며 단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영 병을 고칠 수 없단 말이요. 그러자 한 의원이 말했죠. 꼭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사오나 아주 어려운 일이옵니다. 그 방법이란 게 무엇이요? 인간 세상에 도끼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 도끼의 간을 잡수시면 되옵니다. 용궁에서는 어전 회의가 열렸어요. 용왕님, 제가 육지에 가서 도끼의 간을 구해 오겠사옵니다. 문어가 나서서 말했죠. 문어대감이 다녀오겠다고? 그러자 이번에는
거북이 앞으로 나섰어요. 용왕님, 그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문어와 거북은 서로 가겠다고 다투었습니다. 나는 물속에서 헤엄칠 수도 있고 육지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으니 내가 가야 하오. 문어대 가면 물 밖에 나가면 힘을 못 쓰지 않소. 거북이 말했죠. 결국 문어는 거북에게 양보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자 거북은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왕님, 저는 용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토끼란 놈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사옵니다. 그림 잘 그리는 이에게 부탁해서 토끼 그림을 제게 주시옵소서. 용왕님은 즉시 용궁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자를 뽑아 토끼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어요. 자, 이 그림이 토끼를 그린 것이다. 산에 살고 있다고 하니 어서 가서 잡아오도록 하여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그거 참 재밌게 생겼네. 거북은 토끼의 그림을 품속에 넣고 용궁을 떠났죠. 거북은 열심히 헤엄을 쳐서 얼마 후 육지에 닿았어요. 때는 마침 봄이라 육지에는 온갖 꽃이 다 피어 있고 나비들이 춤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거북은 육지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엉금엉금 기어서 토끼가 살고 있다는 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거북은 갖가지 짐승들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했죠. 야, 짐승들이 많기도 하구나. 그때 귀가 긴 짐승이 깡충깡충 뛰어오는데 어디서 본 듯했습니다. 품속에서 그림을 꺼내어 보니 틀림없는 토끼였어요. 여보시오, 토끼님. 거북은 반가워서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는 귀를 쫑긋하고 거북을 바라보았죠. 누구신데 나를 부르시죠? 나는 저 남쪽 바닷속에 있는 용궁에서 온 거북이라오. 용궁이라고요? 나는 산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토끼님은 소문대로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쫑긋한 귀에다 반짝거리는 눈, 게다가 보드라운 털, 날씬한 다리. 아유, 거북님도 참 칭찬이 지나치십니다. 그러면서도 토끼는 기분이 좋아 싱긋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북님, 당신은 참 재미있게 생기셨네요. 토끼가 거북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어요. 아, 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둥글 넓적해졌습니다. 바닷속 용궁은 대체 어떻게 생겼나요? 속으로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갈 방법을 궁리하던 거북은 마침 잘 되었구나 싶었죠. 네, 용궁은 산호와 조개 그리고 진주로 장식되어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맛있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죠. 그럼 거기엔 무서운 호랑이나 사냥꾼은 없나요? 물론이죠. 거북의 말을 들은 토끼는 비로소 자기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어요. 이 험한 산 중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기 일쑤고 한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 경치야 좋지만 먹을 것이 없어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그거 참 안 됐군요. 거북은 토끼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사냥꾼까지 나타나서 화를 쏘아대는 바람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아, 그래서 토끼님의 귀가
그렇게 커졌군요. 그렇죠. 사나운 짐승이나 사냥꾼이 다가오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하니까요. 거북은 마침내 토끼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토끼님은 참으로 가엾은 분이군요. 그토록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이 산속에 산단 말입니까? 거북의 동정 어린 말에 토끼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궁은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하니 거북님은 정말 복도 많으십니다. 거북은 한층 다정한 목소리로 토끼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우리 용궁은 먹을 것 걱정도 잡아먹힐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지요. 토끼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한지 눈을 빛냈습니다. 나도 그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군요. 거북님의 처지가 부럽습니다. 거북은 이제야말로 용궁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끼님, 거북은 부드럽고 은근한 목소리로 토끼를 불렀어요. 왜 그러세요? 토끼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토끼님이 불쌍해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군요. 옛말에도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요? 토끼의 동그란 두 눈이 다시 반짝 빛났습니다. 거북은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말했어요. 나와 함께 용궁에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토끼는 마음이 끌리는 눈치였지만 다음 순간 얼굴빛이 흐려졌어요. 바닷속 용궁이 그렇게 좋다니 가보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본래 육지에 사는 짐승이라서 물속에 들어가면 귓구멍, 콧구멍, 그리고 입으로 물이 들어가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그저 내 이 넓적한 등에 엎혀서 눈만 감고 있으면 금방 용궁에 갈 수 있으니까요. 토끼는 눈을 깜빡거리며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거북님,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군요. 토끼가 말했죠. 꿈이라고요? 어떤 꿈을 꾸셨나요? 용궁에서는 제가 꿈풀이를 잘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러니 어서 말해보세요. 거북의 말에 토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실은 칼을 내 배에 대고 몸에 붉은 피칠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말을 하고 토끼는 입술을 바르르 떨었죠. 거북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꿈이요. 칼은 금이니 배에 칼을 댄 것은 금띠를 두른다는 것이고 몸에 비치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벼슬을 한 사람이 홍포를 입는다는 뜻이지요. 거북의 말이 그럴듯해서 토끼는 말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토끼님이 나를 따라 용궁에 가신다면 용왕 있게 말씀드려 큰 벼슬을 내리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큰 벼슬이라는 말에 토끼의 두 귀가 번쩍 뛰었어요. 산중에서만 살아 용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찌 용궁에서 벼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생김새로 보나 그 겸손한 성품으로 보나 벼슬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토끼는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용궁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얼마 후
토끼와 거북은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토끼님, 어서 제 등에 올라타세요. 거북이 등을 돌려댔습니다. 토끼가 올라타자 거북은 재빨리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토끼는 용궁에 가서 뜻하지 않은 벼슬을 하며 호강할 생각을 하니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죠. 거북은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가 불쌍했습니다. 이야, 과연 아름답구나. 토끼는 신기한 듯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거북은 온 힘을 다해 헤엄쳐서 얼마 후 용궁에 닿았습니다. 자, 토끼님,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용궁입니다. 그만 내리시죠. 토끼는 거북의 등에서 내려 용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용궁은 거북에게 들은 대로 산호와 진주 같은 것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토끼는 거북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기뻐했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용왕님께 토끼님이 오셨다고 아뢰고 오겠습니다. 거북은 토끼를 용궁의 별채에 머물게 하고는 용왕에게로 갔어요. 육지에 가서 토끼를 잡아왔사옵니다. 수고가 많았다. 거북대감은 정말 충신이야.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곧 거북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왕이 말했어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육지까지 가서 토끼를 잡아온 거북대감에게 영의정 벼슬을 내리노라. 황공하옵니다. 거북의 기쁨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자, 그럼 어서 그 토끼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용왕님이 명령했어요. 한편 토끼는 별채에서 거북이 데리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나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이놈이 바로 토끼로구나. 어서 묶어라. 깜짝 놀란 토끼는 나졸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거북님은 어디 계시냐? 문어가 나졸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이놈을 묶어라. 나졸들은 다시 달려들어 토끼를 꽁꽁 묶었죠. 손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토끼가 큰 소리를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얘들아, 이놈을 어서 용왕님께 끌고 가도록 하여라. 문어의 명령에 따라 토끼는 나졸들에게 끌려 용왕님 앞으로 갔습니다. 토끼는 겁에 질려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높은 곳엔 용왕님이 앉아있고 양쪽에는 신하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죠. 토끼는 듣거라. 내가 병이 들어 약을 찾던 중 네 간을 먹으면 낫는다 하여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느니라. 네가 나를 위해 간을 바친다면 너를 위해 큰 비를 세워줄 것이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토끼는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고 어쩔 줄을 몰랐죠. 일이 이렇게 되자 토끼는 잠시 생각하더니 꾀를 내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산중에서 사나운 짐승이나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것보단 영광이지만 제 배를 가른다 해도 지금은 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토끼들은 원래 봄이면 간을 빼서 깊이 숨겼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용왕님과 용궁의 대신들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 눈치를 채고 토끼가 말을 이었죠. 거북님과 함께 다시 육지로 보내주시면 간을 찾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육지의 짐승일이라서 알 방법이 없으니
토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용왕님은 토끼의 말을 고지 듣고 거북에게 다시 한번 육지에 다녀오도록 명령했어요. 선물까지 받은 토끼는 무사히 용궁을 빠져나와 거북의 등에 올라타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거북과 토끼는 곧 육지에 닿았어요. 토끼님 이제 다 왔습니다. 어서 간을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거북의 말에 토끼는 웃음을 터뜨리며 육지로 깡충 뛰어내렸어요. 이제야 살았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 말에 거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북아, 세상에 간을 빼어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토끼가 말했죠. 뭐라고? 이를 어쩌나 내가 토끼에게 속았구나. 거북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너는 나를 깨워 죽이려고 했어. 복수를 해야 마땅하지만 용서해 줄 테니 어서 돌아가거라. 토끼는 거북을 남겨둔 채 깔깔거리며 산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가 무슨 낯으로 용왕님을 뵙는단 말인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 거북은 옆에 있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으려고 했어요. 네 개가 모자라 토끼에게 속았으니 우리 용왕님 병은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거북은 바위에 머리를 찌우면서 울었죠. 이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북아, 내 말을 듣거라.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머리와 수염이 허연 신령님이 서 있었어요. 내 충성심이 하도 갸륵하여 용왕의 병을 고칠 약을 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신령님이 준 것은 황금빛 나는 알약이었습니다. 거북은 신령님에게 몇 번이나 절을 하고 그 약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토끼의 간은 얻을 수 없었지만 거북이 얻어온 신비한 약을 먹고 용왕님은 병이 깨끗이 나았답니다.